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네, 강풍으로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1시간 전쯤엔 비교적 잔잔했던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천항 관계자는 먼 바다에는 이곳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미처 출발하지 못한 여객선들이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인천항은 오늘 15개 항로 가운데 2개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연평도와 백령도 등으로 향하는 먼 바다 뱃길이 막힌 겁니다. 이곳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여객선 12척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뱃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의 경우 보령항 6개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99개 항로 가운데 인천을 포함해 41곳이 기상 악화 등으로 운항이 막혔고 운항 예정이던 148척 가운데 49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내일 운항 예보를 보면 인천의 경우 선박 10척이 결항 예정이고 114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은 오전에 10척, 오후 6척이 결항 예정이고 보령항은 9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 탑승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중국에 상륙했다 소멸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일겠고 먼 바다 파고는 높게는 5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먼 바다에 내린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쯤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권에 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아직 복구도 못한 방울토마토 농가에서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원 기자. 네, 충남 부여 방울토마토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피해 농가의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내린 폭우로 이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이 비닐하우스를 여러 겹으로 밀폐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굉장히 한증막처럼 덥습니다. 이곳에는 방울토마토들이 물에 잠겼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이 새빨간 토마토들이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주 충남 부여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방울토마토 수확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농가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당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많은 비에 이곳에 있는 비닐하우스 10동 6,600제곱미터 규모가 물에 잠겼습니다. 닷새가 지났지만 농가 주인은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복구 작업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해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막막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뿌리가 잘못되면서 토마토 자체가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썩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자원당 단체를 통해서 철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농가한테는 많은 힘이 되죠. 이에 충남 부여군은 현재 침수 피해를 본 농가마다 현장 조사를 하며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액 등이 산정되는 대로 자원봉사 인력 등을 동원해 복구 지원에 힘쓸 예정이며 농가에선 대부분 농작물 피해 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충남 부여에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됐는데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 추가로 비 예보가 있어
농민들은 하루빨리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부여 방울토마토 농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엔 영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고성군에 있는 옥수수 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더니 1시간 전부터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기승을 부리던 무대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축구장 2개 면적에 해당하는 옥수수 밭인데요. 요즘 제철을 맞았지만 옥수수를 수확하는 농민은 보기 어렵습니다. 낮 동안 워낙 더워서 아침에 수확을 하기 때문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지만 부산, 울산, 경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도 30도에서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농민들은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는데요. 수확도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만큼 더위석 육체적인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농민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그 옥수수는 진짜 힘듭니다. 한 7시 되면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덥고 얼굴 따갑습니다. 오늘 잠깐 햇빛이 가려졌지만 내일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따라서 농사일 뿐 아니라 야외 작업을 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자주 쉬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고성 옥수수밭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네,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 특검의 연기 신청 왜 이루어진 겁니까? 네, 한마디로 어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의 1심 판결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에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앞선 1,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정반대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네, 연관 사건에서 부부에 대한 판단이 어제 극명하게 엇갈린 거죠. 네, 기존 김건희 씨 사건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계약이란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기소된 혐의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14차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모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죠? 네, 윤 전 대통령 판결 사흘 만에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레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과 함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연기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다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맡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3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이어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쿠팡이 공정위의 총수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총수 변경 지정 처분과 4월 8일자 자료 제출 요청의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존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오후 2시 열렸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 완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나 수사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보안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성당원 선물로 바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데요. 이 법안에는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수청 공소청 개청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과 함께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논란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죠. 네, 그간 선호투표제는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친청계 반대로 최고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가 공전해 왔는데요. 후보 등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오늘 아침 다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결국 친청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박규환, 박지원 최고위원은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을 담은 당규 개정에 부득불 동의했음을 밝혔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절차엔 참여할 수 없다며 최고위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다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 당무위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당원들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SNS로 짧은 입장을 냈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청년 정치에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반대로 무산됐다며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출범 뒤 첫 청문회인데요. 10시 개의한 청문회에선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 등 90여 명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위원들 사이 논의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인천 송도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국조특위 의결을 거치면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생각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 입장을 펴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중앙선관위 주도로 재검표가 이뤄지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어진 청문회 질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와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가 전직 직원 가족회사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선피약 카르텔 논란 등 각종 비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사흘째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5시간에 걸친 이번 작전으로 미군은 부셰르와 차바하르, 자스코, 코나라크, 아부무사, 반다르 아바스를 포함한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해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드론 기지, 해상 전력에 대해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부터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원 임시의장 앞으로 발송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반해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에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해상 전력 등이 포함됐으며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세게 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제한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방위 압박입니다.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back.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여기에 한술 더 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던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건이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아침 전당대회 룰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당대표 선거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건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며 사퇴하는 등 친정청래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넘게 연호하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한뿌리 정신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지만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 수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대통령 곁을 더 민주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자기가 뭘 이재명 대통령 지켜요? 정청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봐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 대적이 없어집니까? 그걸 스토커라고 그럽니다. 스토커.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보다 출마하라 그랬어요? 너무 저는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다. 지금으로서. 저 정청래입니다.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께서 흔들릴 것입니다. 저를 다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않겠다.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에 송영길 의원이 누가 출마하라 그랬나? 정말 생뚱맞다 이렇게 좀 깎아내렸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정청래 대표가 나는 대권 욕심보다는 당을 잘 이끌 욕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셈이고, 특히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은 사실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대통령을 한번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차별화 지금 하려고 하는 구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대표 임기는 다음 총선 때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로부터도 2년 더 후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이번에 2년 하고 그 다음 2년을 또 해야 그 마지막 임기 끝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느냐 마느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죠. 저렇게 약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참 저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직 거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 대통령 긁는 거 아니냐.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전 총리는 본인 비판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러면 전직 당 대표를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뜻이냐.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두둔하는 듯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적통 논쟁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지금 우리 국민의 민생 요구나 이 여당의 당 정책을 어떻게 잘 이끌 거냐, 어떻게 단합시키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할 거냐, 이런 하고는 조금 빗나간 지금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언급들이나 앙금들이 남을 수 있는 디스, 이런 거는 좀 이제 저 본격 후보가 등록이 되는 16일 이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넘게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지킬 사람은 정청래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지난번 유럽 순방 하기 전에 그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유럽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송영길 의원은 그 대통령 말은 스토커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순방 기간 한 열흘 동안에 정청래 전 당대표가 깊게 그냥 사리 분별을 하고 고심을 좀 해달라, 그런 이제 여지를 남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 갔다 온 건데, 갔다 오니까 이제 뭐 기다렸던 듯이 이제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제 출마 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웃사이더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갖다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이 그렇게 변화된 가운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그게 이제 실효성을 가질 건데, 지금 여전히 지난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1년 전부터 이미 올해 지금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한 자기 정치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척에 소구력을 가지는 인기를 얻는 그런 입장만 계속 견조하니까, 대통령은 야당 대표 불러서 청와대에서 협치 정국하자, 협치하자 뭐 그런데 그 협치는 사실상 당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경우를 보고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대통령 실질적으로 뜻을 바꾸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려 더 선명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정청래 대표를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아주 넉다운 시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정청래 전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성과를 당대표가 가렸다는 그 비판이 많이 억울했나 봐요.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코스피 5천 될 줄 모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의 발표한 거다.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출마 선언도 대통령 주재 회의와 똑같은 오후 2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서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게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당내에서 계속 무슨 조의대 탄핵한다, 또 무슨 검찰
수사권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뉴스가 일면톱이 그냥 도배가 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지난 1년에 돌이켜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네. 1년 한 7, 8개월 동안을 전국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정말 제대로 당청 간에 정말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도 뭐가 진전될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정청 간의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좀 억울하더라도 예.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눈높이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도 한 번 더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는 게 지금 우리 지지자들 보기에도 안심이 되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저는 편안하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코어 지지층을 묶어 세울 적임자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지금 중도를 확장해야 되고 외연을 확장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70%, 80%가 동의하는 일을 하자. 그래야 우리 국민도 편안하고 나라도 바뀐다. 이걸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을 이름만 외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코어, 말씀의 코어를 좀 코어 지지층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대통령의 노선의 코어를 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대통령 스토커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은 상황. 이런 가운데 룰의 전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꼴찌표를 그냥 버리지 않고 1, 2위 후보에게 나눠주는 선호 투표제, 친명계가 유리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결국 도입하기로 한 건데 정청래 전 대표는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호 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수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는 무효 소송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뭐 이 전당대회 룰 세팅은 사실상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당의 결정이죠. 지금은 그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제 뭐 또 법정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중에 선거 결과가 이걸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엄포를 지금 놓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청래식 그 정치인데 저는 지난 1년 동안도 여야간에 이렇게 크게 갱색될 이유가 없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홀로서기 자기 정치를 위해서 민당 지지층의 전통 지지층에 너무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크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대야 그냥 투쟁을 일삼았어요. 검찰 개혁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검찰 개혁을 주창하던 이야기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국정 운영을 갖다 1년을 해보면서 검찰 개혁, 검찰 해체 쏘는 검수완박을 갖다가 올 10월 달이면 완전 끝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일대 대변혁을 가져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자신들만의 그 수사권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또 앞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수사가 될지 아직은 많은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강주 그 여고생 안타까운 피살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장윤기의 그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모습 이런 걸 잘못된 경찰 수사가 되려 범죄자를 갖다가 살리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일부분이라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뭐 이 견제 내지는 좀 뒤다보는 그걸 좀 철저하게 하자는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갖다가 그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야당 정치하는 저로서도 수십 번 그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족족 걷어차버리고 티끌 뭐 어제 엊그저께는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식. 그건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로 면박을 주는 정치 행위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 중심에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순환권 그러니까 강주에 그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800조 하는데 그게 기존의 민당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워요. 첫 번째가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철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전 지어야 된다고. 두 번째 4대강보 해체 같은 경우는 MB 때 만든 그 물 자원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해체 이 주장도 철회해야 돼. 그리고 노동개혁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 이걸 정청래 당대표가 담보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 선거 때 정청래 당대표가 진짜 하늘 한번 크게 쳐다보고 긴 호흡하면서 아직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데 앞으로 한번 볼만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 전쟁은 시작됐으니까. 네. 볼만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선호투표제가에서 뭐 무효 소송까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당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요. 정청래 전 대표를 선호하는 당원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이성윤 최고가 사퇴했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의사결정 때문에 나머지 친청계 최고위원 3분이 사퇴 안 하신 거거든요. 예. 정말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청래 당대표 현재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라서 개운치는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번 이제 이 선호투표제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책 논쟁, 비전 논쟁으로 돌입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다른 대표 후보들 잠깐 뭐씩 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노선 투쟁에 돌입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예, 저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어수선하기는 국민의힘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선거 전보다도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청년들을 만나서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뭘 바꾸겠다는 걸지 들어보시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혁신안일 것 같습니다. 나름의. 본인 나름의. 예. 홀로 정치의 혁신안은 어떠한 울림도 없을 거고 항상 결과는 똑같죠. 예.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하실 거면은 그냥 혁신안 발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사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향한 반말 피켓 등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행보가 비판받는 가운데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어젠 이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 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서 청년을 병풍으로만 쓰는 건 그게 부끄러워. 괜찮았어요. 나중에 우리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줄게요. 네, 성대모사 잘한 청년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것 자체는 농담인 것 같긴 하지만 공천 얘기, 공천권 얘기를 꺼낸 건 아무리 비판받아도 난 절대 사퇴 안 한다. 이런 의지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 약속이 지켜지려면은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의 정상적인 뭐 임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내년 8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8년 그러니까 총선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아까 이제 민당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는 대권 뭐 의지가 없다. 뭐 연임 도전 의지 아닌가요? 이제 대통령이 1년 지난 그 상황에서
뭐 자기 대권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전 얼토당토하고 맞지 않은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뭐 저 부분은 나름 자기의 성대모사를 하는 뭐 그런 청년에게 농담조로 한마디 한 것이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구상하는 당의 이제 변화와 쇄신을 위한 그런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부분은 아무도 이제 아직 모를 건데 저는 이제 사람을 굳이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뭐 헌재 파면 결정도 있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8개의 재판이 계속 하나씩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 앞에 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측근의 그런 호가 호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대변혁을 인적 쇄신을 가져가는 그런 개혁안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튼 기다려집니다. 저는 결코 가벼운 농담이나 이제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이렇게 안 들려요. 저거는 내년 전당대회 8월 달에도 다시 출마해서 또 당선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공천권을 행사해서 결국 총선에서 대거 사람을 바꿀 거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조만간 혁신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대거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에 빈자리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국민의힘을 한번 바꿉시다.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정확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한동훈 지지 세력은 당에서 나가라. 그리고 징계를 넘어서서 지금 징계 논쟁이 심각했었잖아요. 이제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징계를 넘어서서 다음에 지역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이죠. 그리고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직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당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혁신안을 만들고 장외 정치를 통해서 대거 저는 신진들을 영입하는 새로운 정당 모델 이런 거를 저는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최근에 오세훈 시장하고도 접촉면을 넓히는 그룹이 생겼고 또 어떤 그룹은 한동훈 대표 또 어떤 그룹은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접촉하는 그룹도 생기고 이러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기는 쉽지가 않고 이후 넥스트 스텝 분당 혹은 새로운 정당 이런 이제 가능성을 현재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또 다른 저는 이제 정당의 어떤 새로운 뭐 분당이랄까 그런 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기 어렵다면 다음 스텝은 뭐냐라고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아직 다음 스텝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다음 스텝의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원론적인 건가요? 뭔가 박애선 건가요? 원론적이면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3 선거 이후에 이제 당 대표 사퇴론이 뭐 한꺼번에 본물터지듯이 터졌고 뭐 지금은 또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고 또 나오고 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그런 재선거 주장을 끊임없이 이제 전국을 투어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톱 정전식 원내대표하고는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좀 원팀 원보이스로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사실상 정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중구난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뭐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을 위해서 장애진을 펼치고 있고 또 안철수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일요일 날 그냥 한동훈 무소속 복당 뭐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져 버리고 이게 7개 남은 상임위원장을 그나마 또 이걸 가져가고 또 의원들도 상임위에 배치를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건지 7월 17일 이제 재헌절은 내일 모레고 이래저래 당이 참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정리정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서 지금 이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 한 달여 남은 이 기간 당을 자정 변화 쇄신시키면서 당의 지지도도 끌어높이고 왜 민주당이 엄청난 이제 분열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부산 지역 지지율이 뭐 20%포인트 급락했다는 그런 게 그거 하나만 나왔잖아요.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6.3 선거 이후에 6.3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그래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적 어떤 뭐 좀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대응을 해라는 그런 좀 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가니까 이걸 다시 지지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의 여러 가지 이 갈등 요인이나 한동훈 복당 문제 이런 것도 결론은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이 이제 교통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 내적으로는 국민의 힘을 배나 자정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진 정치도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당이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떠다니는 그냥 돛담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형상이에요. 말씀하신 중구난방 당의 정치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안철수 의원 편에 섰는데요. 보수 연대의 길 참으로 험난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안쓰럽고 안타깝다. 안철수 의원이 어딘가에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종의 어떤 숙주 정치에 잘못 또 이렇게 발을 담그신 거 아닌가. 철수 정치, 잠수 정치까지 하려고. 창당이라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창당하라고. 국민의 힘을 지금 사실상 하이제킹한 이 장동혁 세력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창당의 치여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조갑재 우리 선생님의 어떤 생각인 것이고 학교에서 학폭 사태가 벌어지면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 편에 선 것은 차기 보수 대권 주자 경쟁에서 한동훈 의원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당연히 지금 보니까 이제 편먹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을 지킨다 이런 입장에서도 장동혁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틀 내에서 차기 누가 할 거냐. 결국에는 뭐 안철수 그리고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오세훈까지 넣으면 이제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마 그런 점에서 먼저 이제 한번 지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 동조하는 밑자락을 까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한다고 하면서 독자 행보를 분명히 했잖아요. 아예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자기 거취나 향후 비전 관련해서 거의 토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당대표를 우리가 정당 역사상 별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서 당대표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의총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보면 차기 바로 이후의 행보, 뭐 이게 당이 깨지냐 마냐, 창당하냐 마냐 이런 이제 수싸움으로 돌입했고 편먹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이 엉망이면 한동훈 차라리 창당해라. 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친한동훈계에서는 창당의 치읓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치읓자도 꺼내면 안 되죠. 더 이상 보수가 분열이
가속화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지금 복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예. 얘기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복당이 어렵죠. 당연히 6.3 선거 결과는 보수 진영에 이제 유권자 국민들이 두 알에 큰 튼실한 시감자를 갖다 내렸어요. 선물을. 하나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하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인데 그럼 이 두 사람이 또 영역이 달라요. 한 사람은 행정의 서울시장의 영역이고 한 사람은 정치의 영역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이제 여소야대가 된 서울시 의회를 잘 아우르고 추스르면서 부동산 문제, 투택 문제, 그리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또 일정 부분 잘 협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 또 한동훈도 역시 마찬가지. 한동훈의 분명히 반한 감정이 엄청 세요 내부에. 그런 공안증을 어떻게 자신이 불식시키면서 이렇게 복당을 또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치력을 또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그 길이 뭐 순탄치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순탄치 않다고 해서 뭐 창당의 길이라든지 이러면 보수 분열이 그냥 고차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지난 6.3 선거에서도 상당한 그 영향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한동훈이 또 뭐 복당 문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또 자기 지청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 봅시오. 과거에는 민주좌파가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데 거꾸로 됐어.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민주당 장기 집권 체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8.7 전당대회 이전에 국민의힘은 많은 밤샘 토론을 하더라도 진정한 보수 통합의 정치를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그 길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정치는 분명히 분열의 정치예요. 예. 한동훈 창당하지 말고 복당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으로 그런 거죠. 정리를. 복당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창당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급속도로 국민의힘은 분열 양상으로 가버립니다. 예. 한동훈, 오세훈 보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선 시장으로서 첫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 제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입틀막 논란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정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성숙 신임 총리도 오세훈 시장에게 발언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안 줬다기보다는 사전에 저런 경우는 이제 보통 배석자기 때문에 꼭 이제 발언을 하고 싶다는 걸 사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리도 계시고 하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에다가 사전 협의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준 거라기보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특히나 저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온라인으로 이제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좀 높이는 문제에 대한 찬성하시면 1번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조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국토부가 오후에 지금 이제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이 토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하게 의견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앞으로도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1,000만 시민에게 입틀막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뭐 따로 브리핑까지 열었어요. 서운했나 봐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이 시점에 2030년 차기 대권 구도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정치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그 자기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정치적 행위 할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주 예의 깍듯하게 갖추면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랑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제 좀 저걸 지금 이 회의 사장이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신다면 좀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뭐 신임 총리가 저렇게 한다고 자신이 뭐 영이 서고 또 기강이 잡히지는 어떤 그런 국무위원회 중심에 선 모습 그건 아닐 거거든요. 예, 입틀막 하지 말고 짧게라도 들어봤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강풍으로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 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교적 잔잔했던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졌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관계자는 먼 바다에는 이곳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미처 출발하지 못한 여객선들이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 인천항은 오늘 15개 항로 가운데 2개 항로를 제외한 13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으로 향하는 먼 바다 뱃길이 막힌 겁니다. 이곳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선 12척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뱃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의 경우 보령항 6개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99개의 항로 가운데 인천을 포함해 41곳이 기상 악화 등으로 운항이 막혔고 운항 예정이던 148척 가운데 49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네, 내일도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내일 운항 예보를 보면 인천의 경우 선박 10척이 결항 예정이고 114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은 오전 10척, 오후 6척 결항 예정이고 보령항은 9척이 운항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 탑승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중국에 상륙했다 소멸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일겠고 먼 바다의 파고는 높게는 5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먼 바다에 내린 풍랑주의보는 내일 오전쯤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기상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서쪽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비구름이 북서쪽부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해 5도의 호우주의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를 포함해서 지금 한반도 서쪽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비구름이 북서쪽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 5도,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기상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오후 들면서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도 몰아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네, 종일 흐리더니 서울도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특히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와 함께 바람에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대 8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동해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서해안과 경기 남부, 충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 지역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며 오늘보다는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구는 26도로 출발하겠고요.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모레부터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불어낼 수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와 급류 등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우리나라에는 돌풍을 동반한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수도권 등 중북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밤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도 강풍주의보가 현재 내려졌는데요. 정혜연 기상재단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사이가 고비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지금 전해드렸지만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북부와 이 서해안 그리고 서울에도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에도 저녁 6시를 발효로 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서해 중부 해상으로는 경보로 주의보가 강화를 했고요. 그 밖에 서해상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서해안과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충남 지역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를 했고요. 본격적인 비구름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오늘 퇴근길 이후부터는 호우주의보도 역시 조금씩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비와 함께 기온이 조금씩 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염 경보 구역도 폭염주의보로 좀 약화하거나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 극한의 더위가 주춤하는 수준이고요. 습도 높은 더위는 당분간 밤낮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점을 전해드렸는데 네, 본격적인 비는 언제 내리는 건가요? 본격적인 비는 퇴근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앞자리에서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으로 이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본체는 아직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자리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보시면 앞서 저희가 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현재 서울 상황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CCTV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전 지역을 좀 살펴보는데 아직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동 입구고요. 그리고 을지로 쪽도 지금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면이 바로 넘어가진 않네요. 이 지역을 조금 더 비가 내리면서 지금 약한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산을 쓴 모습이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 상황에서 좀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전국적으로 좀 비가 좀 확대가 되면서 오늘 퇴근길 이후에는 이 수도권 지역부터 조금씩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한 비도 6시 이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구름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자정까지 강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조금씩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 상황을 좀 보시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거든요.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륙을 중심으로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15에서 20m 안팎까지 강한 바람이 현재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비도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상청 공식 브리핑에서도 극한 호우 가능성이 예보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일단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극한 호우 수준은 시간당 50mm 안팎이 되겠다 이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보시죠. 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오늘 6시 이후부터 자정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많으면 50mm고요. 강원도 지역은 조금 더 늦은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이 지역이 최대 50mm까지 예보가 됐고요. 충청도와 이 호남 지역도 20에서 30mm 사이인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20에서 3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요 지역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임진강과 한탄강 또 북한강 등 인근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주요 도로에서는 이 침수나 홍수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시간당 내리는 비가 강해지게 되면 이 산사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비도 비지만 이번에는 강풍 피해도 좀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앞서 제가 좀 살펴드렸지만 이번 강수 때는 이동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이 때문에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정체하면서 호흡 피해가 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순간적인 돌풍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큽니다. 따라서 이 순간 돌풍, 이 태풍급 돌풍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초속 15m 이상, 그러니까 내륙은 20m 안팎, 산간 쪽으로는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고가 됐거든요. 이 정도면은 15m 이상이면은 이제 입간판들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초속 20m면 사람이 걷기가 힘듭니다. 또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지와의 기붕이 기와가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심하면 이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는 수준이 달합니다. 때문에 이 강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셈이죠. 예, 비 피해, 강풍 피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늘 밤이 고비인 이번 비가 그친 뒤에 또 비 예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열대저압부가 지나면서 비가 내리지만 이번 비가 지난 뒤에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후반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주말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장맛비 예보가 있는데 지금 워낙 대기가 좀 뜨거워진 상황이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또 한 차례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또 남부에서 중부를 오르내리면서 또 더위와 호우가 기습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복합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영 기상재단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1.9% 하락 마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가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죠? 네, 오늘 코스피 0.73% 오른 6,856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0.56% 내린 6,769로 개장한 뒤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과 하락을 따라서 함께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장중 최저치는 6,448을 기록하고 최고치는 6,979를 보이는 등 500포인트가 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국내 반도체 업종 급락 등으로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 등 중동 리스크가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 개인의 투자 심리 위축 속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매가 이뤄졌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회복했고 지수도 강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24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낙폭을 회수해 3.34% 오른 26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낮게는 167만 원 선을 기록했는데 3.69% 오른 191만 3천 원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92% 내린 783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28% 내린 797로 출발해 장중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또 장중 749까지 밀리며 코스닥은 장중으로도 종가 기준으로도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는 내려갔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10.4원 내린 1,493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장중 1,480원대로 내리기도 했던 환율은 현재 1,49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에 더해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으로 인한 달러 강세 등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며 수급 쏠림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는데 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2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요즘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창을 보기 싫어서 앱을 삭제하셨다는 분들 많은데요. 주식으로 인한 희로애락이 인터넷 밈으로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점이라 믿고 추가 매수했지만 주가가 더 미끄러지자 허탈해진 투자자들의 속내를 그룹 에이티즈의 인기곡 배드의 유행 안무로 풀어냅니다. 교회 기도회를 패러디한 장면에서는 고점에 매수한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을 유쾌하게 녹여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일 때도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평단가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우리 애 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넷플릭스 참교육에서 나온 유행어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도 주주들의 속마음을 빗댄 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한숨 지는 투자자들의 감정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액주주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400만 명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며 그 수는 더 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주식이 일부 투자자의 영역을 넘어 일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웃음과 한숨을 담은 밈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밈은 손실의 허탈함을 함께 웃어넘기게 하는 공감의 언어가 됐지만 실제 투자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뭐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식 밈의 확산은 노동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산 증식의 희망을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가 기본 기능을 못해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대해선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부동산 사전 토론회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제도를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부족 이유 등도 보고서에 넣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고 오 시장은 짧게 들어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 마무리 즈음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서울시 주택행정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자며 제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후 별도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의 보고서를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 시장과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촉법 수능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인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일률적으로 2-3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하고 논의한다면 1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말고 다음에 토론을 다시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종합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인데요. 유 전 사무총장이 관저 이전 부실감사를 압박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특검은 수사를 이어왔고요. 특검은 어제 유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국제법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반대하던 미국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국제 석유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운과 원유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You can call it a fee, you can call it a toll, call it whatever you want. If you are charging money to use the straits, we won't support it, we won't tolerate it, we won't allow it. Well, first of all, we believe international waterways should be free of tolls, and that's been our position.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트럼프 행정부. 자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무력 공방이 거듭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통행료 불가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나선 만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We don't need it, but we need it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allies, etc., etc. And we're protecting all of them, and we've done a very effective job. 뉴욕타임스는 통행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2배 넘게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 200만 배럴을 수송하는 유조선에 20% 수수료를 매기면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해운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란 공격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이란과 손을 잡을지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란은 합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즉각 10% 가까이 수직 상승하며 에너지 시장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부터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주 금요일 미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 임시의장 앞으로 발송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반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행위에도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 가치의 무려 20%를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불안한 중동 정세와 경제 여파, 김대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란이 한 척당 30억 원 통행료 받겠다. 이것도 논란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 450억 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역시 트럼프 대통령 통이 크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 정도를 받는다는데 기준도 다릅니다. 지금 이란이나 또는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데에 따르는 것은 현재 배의 덩치, 배가 실을 수 있는 총량의 2%, 3%를 받겠다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실은 실제 가치, 예를 들면 금덩이를 실었다든지 반도체를 실었다 이러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통상 지금의 이란이 주장하는 것에 최소 20배 그리고 많게는 100배 정도의 지금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들어오지 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부담을 하고 경제성은 도저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마지막 어떤 피니싱 블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이란과는 교역하지 마 이런 조처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적이냐,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해적이냐,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유엔 클로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국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예. 이란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 안 했으니까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가입 안 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있는 룰, 이것을 미국이 어긴다. 이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한 이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이 갖겠다고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호르무즈 통제권 장악 시도에 계속해서 이란이 이런 고집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기가 있어를 보여주는 하나의 얼음장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원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도요, 처음에는 이란이 봉쇄를 하니까 아예 바깥쪽에서 오만만에서 역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란의 통행료에 역통행료를 부과하는데, 그 통행료가 최대 100배, 그리고 뭐 평균 한 20배 정도 엄청난 양을 때려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정말 곡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란을 향해서 어떤 통행료 받지 말라는 그런 소리, 비난의 소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지렛대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여차하면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인근에 미군 해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 통행료를, 안보 비용을 다른 나라에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뜻이었으니까, 예.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이란이 걷는 그 정도의 통행료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이 하면 우리도 한다. 그런 정도의 지금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 척당 45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정도에 또 대국민 연설을 또 한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이 호르무즈 문제는 MOU를 통해서 이미 이란과 미국 측에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민 기자회견을,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은 아마도 우리 MOU 협정을 깰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결국 이란의 핵도 해제 못하고 오히려 이란의 석유 판매만 보장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정으로 이어지느니 아예 파기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자, 예.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군사적 압력, 뭐 이미 벌써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타겟에서 몇 군데만 때리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면전급, 특히 하르그스이라든지 몇몇 이란의 섬까지 아예 장악을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조야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17일 재헌절에 열릴 예정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 어쨌든 합의 때문에 좀 한숨을 돌렸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파기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또 다시 급등하고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국제유가 밤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요 8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하루 상승폭이 최근 6년 만에 최고로 올랐거든요. 예. 이제 완전히 물가는 잡았다. 국제 유가는 내릴 걱정만 해도 된다라고 한 지가 불과 엊그제인데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해상 봉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축유가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이란 전쟁 동안에 국제 유가를 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예. 위해서 국가 간의 비축유를 많이 풀었는데 그게 거의 고갈 상태거든요. 그런데 2차전으로 가게 되면 이 대목은 국제 유가가 1차전 때보다도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세계가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행료도 통행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도 이란을 더 세게 때릴 거다 또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미 의회에 군사 행동도 통보를 했습니다. 전쟁 다시 나는 건가요? 예, 바로 그 대목이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요. 미국에는 전쟁을 반드시 의회만이 선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미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하나 예외, 시급한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대통령이 판단해서 전쟁을 할 수 있되 신속하게 의회에 통보하고 60일까지는 계속하고 60일 내에 의회가 표결을 해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전쟁 권한법이라는 거거든요. 지난번 2월 28일 날 전쟁 일으킬 때도 똑같이 전쟁 권한법을 발동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전쟁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에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사흘 연속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 때리기에 앞서서 미국 의회에 우리 전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60일간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간을 보고 이란이 정말 세게 나와? 그러면 지금 어떤 타겟 한두 군데 목표 조준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쟁 초기 2월달, 3월달 상황 또는 그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증시 쪽입니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증시 최근 보면은 장중에 좀 급락 급등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특히나 V자 그리면서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마감할 때 조금 상승 마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중에 워낙 진폭이 커서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이너스 5%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매도 주문이나 매수 주문을 냈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오니까 10% 정도 차이, 하루에 500포인트가 지금 오르고 내리거든요. 이것은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라기보다는 도박판, 아싸리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투자 행위, 경제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국제 유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주가가 하향 떨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미국이 1% 떨어졌는데 우리는 5%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 과도한 변동성, 이것은 한국 경제의 안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소재인데 이게 가뜩이나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만 레버리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배 곱하기 2 레버리지를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골드만삭스가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의 이 레버리지 이거 해소 못하면 한국 정권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꼭 집었거든요. 이 레버리지 정부에서도 지금 여기에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처음에 도입할 때 있었던 혼란보다도 철회할 때 혼란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조심하는데 일단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 좀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좀 선제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개미들을 울고 웃게 하는 SK하이닉스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0만 원, 18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원인에 지금 미국 상장 이 요인이 컸던 건가요? 미국 상장은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상장하는 방법이
대만의 TSMC하고는 좀 달라요. 대만의 TSMC는 있는 주식을 구주 매출이라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K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는 방식, 주식을 더 발행했거든요. 예. 주식을 더 발행하면 그게 공급 폭탄이 돼서 단기간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요인이 1차적으로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레버리지.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가장 높은 주식이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조그마한 변동, 바람만 불어도 예를 들어서 진원지에서 1% 바람이 불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100%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를 둘러싸고 자, 이게 계속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세력이 반, 또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겠지 하는 세력이 반입니다. 예. 그게 왔다 갔다 할 때 SK가 워낙 출렁거리니까 국제 투자가들은 아예 출렁거리는 주식이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손을 떼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SK 하이닉스에 좀 더 커진 이런 요인들이 저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줬다. SK가 뉴욕 증시 나스닥 상장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인데 지금 현재 SK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은 이런 변동성 그 롤러코스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에버랜드는 가더라도 에버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일정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롤러코스터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오히려 이탈하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레버리지 해소가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점이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출렁거린다.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잖아요. 투자자들의 걱정이 그렇습니다. 너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장 이것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호재랄까요? 앞으로 무엇이 좀 이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실적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7월 30일 날 SK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예. 실적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높아진 실적은 이미 높아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증권시장 속담에 실적은 과거의 성적, 과거의 주가는 실적, 미래의 주가는 앞으로의 예상치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3분기, 4분기가 과연 잘 되느냐 이건데 지금 일각에서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반도체가 계속 잘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가격이 3분기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런 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은 평소에 이 보고서 봤으면 뭐 주가 한 0.5 정도 조정받다가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숏 감마라는 그러니까 증폭되는 그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 좀 나쁜 소리만 있으면 그것이 몇 배로 지금 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레버리지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SK는 레버리지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소식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온열 질환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화한 무더위에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9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18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과 비교하면 5.2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 11일 온열 질환자가 116명 발생한 뒤 그제 93명, 어제 94명으로 100명 안팎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가동한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 누적 환자는 84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환자의 57.2%가 열탈진 증상을 보였다며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경기도 성남의 정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30대 남성 1명이 차에 치여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도 다쳤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길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승용차에 치인 버스 뒷부분도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졌고 가로수도 쓰러졌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경자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정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일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돌진한 차에 치인 30대 보행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50대 여성 운전자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은 자전거 거치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이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도 뒷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부서진 자동차 파편도 가득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승객은 없었지만 버스 정류장이 근처라 하마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항상 그 버스 타느라고 줄을 서 있는 자리거든 이게. 근데 아침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사람들이 줄이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 형성을 유도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애처롭게 짖고 있는 게 강아지였습니다. 반려견 수십 마리를 학대한 60대가 구속돼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자치단체가 한 차례 나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아지 여러 마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을 경계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관 입구, 사람 키높이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위로 개들이 나와 짖습니다. 집주인은 64살 여성 A씨.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모두 52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한 건데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가 반려견들을 방치하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개 짖는 소음과 이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이 짖었죠. 많이 짖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는데 18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됐고 일부는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려견 폐사와 질병을 확인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해 환경에다가 반려견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개들도 질병에 들고 그 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때 보급을 안 해주니까 그로 인한 또 문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고. 앞서 자치단체는 지난 2023년과 25년 A씨 소유 아파트에서 각각 17마리와 27마리의 반려견을 구조했지만 또다시 반려견 방치가 반복됐고 A씨는 결국 처벌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생명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현재 수도권 곳곳으로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본격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시간당 최대 50mm,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와 함께 내일 오후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100mm 안팎의 큰 비가 오겠고 충청과 전북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미 서쪽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강원과 영남 해안으로도 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강릉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오히려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